네,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6월의 첫 번째 거래일에 또 8,800까지 갔다 온 코스피 지수가요. 네, 이런 날에 이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됐네요. 보고펀드 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은 아주 자주 뵙진 않는데 네. 네, 정말 중요한 국면 저희가 네. 모시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지난번 직전 출연이 네. 정확하게 3월 31일에 네. 네, 출연을 하셨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제 6천까지 지수가 5천. 네, 네. 6천까지 네. 넘어섰던 갔다가 지수가 예. 그날 5천을 겨우 지켜낸 네, 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네. 한 달 동안 굉장히 부침을 좀 많이 네. 겪고 네. 3월 말에 출연을 해 주셨었는데 네. 그때 아마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제 영상을 한번 그때 걸 찾아보시면 본부장님께서 그날 해 주셨던 좀 공포에 많이 질려 있었던 네. 날인데 네. 해 주셨던 이야기가 상당히 지금 와서 보면 맞았다. 뭐 이런 다행입니다. 얘기를 네.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그 이후에 3월 31일 이후에 지금 2달. 네. 그렇죠? 딱 네, 2달 두 달. 만에 네. 이제 와 주신 거예요. 5천을 겨우 지켜냈던 우리 코스피가 네. 네. 오늘 8,800까지 네. 갔었고 8,700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어떠신지요? 보시는 소감이? 일단 뭐 네. 4월 말이나 지금이나 출연하는 날은 정신은 없는 건 마찬가지고 그래도 그때는 정말 좀 이런 말을 뱉어도 되나 할 정도로 좀 네. 이제 용기가 필요했던 시점이고 어. 지금은 사실 그게 좀 2달 사이에 좀 많이 확인되고 있어가지고 음. 사실 뭐 새로운 특별한 말씀을 어떻게 또 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은 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도 보면 저도 이제 그날은 사실 좀 매매한다고 정신없이 있다가 와가지고 좀 정신 못 차리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요즘은 또 이제 펀드 런칭이나 아니면 또 오늘도 전 하루 종일 그냥 기업 탐방 이렇게 기업 미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밖에 정신없이 있다가 지금 왔는데 일단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 예. 기억에 전쟁으로 너무나 네. 크게 출렁였던 정말 네. 시장이었고 예. 지금의 이렇게 물론 쏠림은 있지만 코스피 지수 자체가 또 8,800 네, 막 네. 이렇게 지금 네. 와 있는 상황에서 보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었지 네, 하지만 네. 정말 공포에 질린 상황에서는 예. 사람들이 다 말 그대로 공포, 네. 부정적인 네.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네, 하는데 네. 그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흔들림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안정될 수밖에 네. 없다 하시면서 많은 근거를 좀 주셨습니다. 네.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기승전 네. 실적이다라는 네. 말씀을 그때 해주셨고 실적 앞에 장사 없고 판이 완전히 뒤집힌 게 아니라면 네. 결국에는 반도체 포함한 AI, 네. 뭐 전력기기 네. 이런 주도주 위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날 해주신 네, 게 네. 저도 똑똑히 기억이 네, 나거든요. 그 이후에 2달 결국에는 그 흐름으로 갔다고 보세요. 네. 네. 지금 그때 아마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반도체가 이제 세 번째 논란에 직면이 맞아요. 됐고 근데 그 세 번째 논란이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 논란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걸 조금만 좀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논란은 기술 논란이었고 그게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뭐 딥시크나 이런 이슈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성장 산업에서 나오는 기술 논란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성숙 산업에서 기술 논란이 나오면 그 산업은 끝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건데 이제 성장 산업에서 기술 논란은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벤트다였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논란거리가 뭐였냐면 이제 투자에 관련된 그러니까 오라클 등등의 돈이 없는데 이제 더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질문해서 그거는 이제 과거에는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IT 버블 때는 이제 캐펙스 그러니까 캐펙스가 투자가 우리가 회사가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짓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IT 버블 때는 그 캐시플로우 대비 캐펙스가 100%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뭐 아마존 뭐 메타 이런 기업들이 한 60% 수준 쓰고 있다 그래서 병목 현상에 의해서 기사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병목 현상 정도인 거지 이게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를 기점으로 하여 이제 그 장기 공급 계약 그다음에 마진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슈 가지고 이제 좀 주가가 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에 치면 IT 버블이 이제 끝났어 약간 이제 사이클 끝난 거 아닐까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요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바뀔 거다였었고요. 그 밸류에이션 바뀐다는 논리는 뭐였냐면 우리가 전자랑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PBR 밸류에이션으로 줬던 거는
뭐 핸드폰 사이클이 좀 팔고 끝나면 좀 짧게 끝나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익은 못 맞춘다. 왜냐하면 전부 스팟성 계약으로만 계약을 해버리니까 추정이 안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점에 잘 사서 고점에 잘 팔자. 그러려면 우리가 PBR 밸류에이션을 줬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패턴이었고 지금은 뭐냐면 이제 장기 공급 계약으로 물건이 그러니까 물량이 한 40% 정도 묶이니까 이익의 추정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럼 이익의 추정이 가능해지고 이 높은 이익률과 마진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익의 퀄리티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형태가 되면 이제 퍼 밸류에이션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논리였고요. 그게 지금 보여드리는 12페이지에 장표에 이제 봤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가 되고 이익의 퀄리티가 바뀌면 퍼 밸류에이션 바뀐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그 딱 2달 사이에 이제 외국계 레포트들은 지금 모조리 다 퍼 밸류에이션 다 바꿔버렸죠. 네. 목표가를 다 이제 PER 8배 정도 줍니다. 8배에서 10배 사이. 이제 그렇게 주는 이유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요쪽 이 애널리스트 이제 리서치들이 룸을 남겨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뭐 TSMC나 뭐 이런 뭐 기업들처럼 뭐 20, 30배 왜 바로 못 주냐라는 거였는데 이때 이제 세 번째가 제가 밸류에이션 논란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논란이라는 거는 결국 어느 순간에 무게 중심이 확 바뀌는 그 순간에는 시장이 정설이 돼 버릴 텐데 이제 그 과정이 지금 2달 동안 진행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퍼 밸류에이션 준다고 했을 때 뭐 8배 주자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렇게 막 거부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미 레포트로 다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시장에서 이제 이거를 논리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다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 제가 항상 뭐 보여드렸던 차트 등인데 여기서 제일 왼쪽 밑에가 뭐냐면 이게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재작년에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네. 역사적 신고 냈던 거는 기억하시듯이 2차 전지 될 때였고 2차 전지 되니까 리튬 강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로 실적은 안 오르지만 밸류에이션을 더 줘버리니까 주가가 튀는 상황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게 현대차죠. 현대차의 경우에도 실적이 뭐 급증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로봇의 OEM 업체로 이제 확실하게 인지가 되니까 밸류에이션을 로봇 밸류에이션을 주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제 뭐 7배, 6배 받던 기업이 지금 12배씩 올라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EPS 곱하기 멀티플에서 EPS가 가만히 있더라도 멀티플이 10배 받다가 만약에 15배를 받는다. 그러면 50%가 상승하게 되는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시대의 일등주라는 게 실적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고 근데 멀티플을 건드리는 순간부터는 이게 상승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점으로 진입한 게 지금 한 2달 정도 사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저는 그냥 그때 제가 그냥 되게 좀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일단은 그게 좀 워킹이 되고 있고 시장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계가 8배 정도 썼다는 거는 왜 8배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과거에 우리가 PBR 밸류에이션 줄 때 잘 받을 때 PBR로 잘 받을 그 시점에 퍼가 대부분 8배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까지 줘보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 PER 밸류에이션 고점까지 준다라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현대차나 이런 것들처럼 시장 퍼를 주자라고 하면 지금 시장 퍼 대충 10배, 11배 사이니까 그러면 8배가 10배 된다 치면 또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단계로 단계 이제 가는 과정의 시작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나름 이제 겁냈던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네, 포인트였지만 다행인 거는 이게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인지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노이즈가 없다면 실적이 받쳐주고 모멘텀이 붙으면 밸류에이션 올라가는 사이클 그러면 진정한 이제 대장주로서 이제 장기 시계열로 이제 사이클이 이제 온전히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이익의 퀄리티 가지고 이제 그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3월 말에 이제 본부장님 뵀을 때 기억이 네. 나는 게 네. 전쟁 이슈가 어느 정도 네, 이제 완화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네. 결국에 다시 갈 주식은 네. 반도체, 네. 주도주 위주로 네. 갈 거고 그 논리로 지금 이 말씀을 네. 해주셨던 것 네, 같아요. 과거에는 약간 사이클 네. 산업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고 이 사이클이 또 짧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북밸류, PBR 위주로 이제 줬었는데 외국계에서는 요즘에 본부장님 그런 말씀하셨죠. 왜 너희는 PBR로 네. 줘? 네. PR로 안 해? 네. 이런 맞습니다. 문의가 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그 사이에 LTA라는 것도 많이 네. 이제 알려지면서
요게 그러면 안정적인 이제 PER로 네. 줘도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이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예, 예. 그럼 요 수준에서의 지금 투자자분들이 네, 네. 궁금한 건 네. 아직도 싸다라고 네, 하는데 네. 예. 싸죠. 아직도. 여전히 싸다라고 네, 하는데 네. 본부장님의 생각을 이제 네. 듣고 싶은 거예요. 싸죠라고 지금 네.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네. 포로 바꾸는 순간 네. 밸류에이션이 5배인데, 네, 그러면 일단 뭐 사실 주식이라는 게 실적 또는 멀티플을 건드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돼도 주식이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주식은 실적도 되고 멀티플도 건드려주는 상황이 되니까 엔드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주식은 되는 건데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싸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같은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상황이기도 한데, 네. 제가 그 질문 드리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2,000대나 3,000대나 지금 5,000, 6,000, 7,000, 8,000까지 오면서 모두의 질문은 똑같다. 지수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까지 가는 게 말이 되냐? 그다음에 전자닉스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럼에도 계속 네. 오르고 오늘도 삼성전자 10%씩 올라버리는 맞아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현대일래 주식이 한 120, 30만 원 하죠. 그러면 그게 비싸냐? 220, 30만 원짜리 하이닉스가 비싸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사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건데, 근데 이게 개념이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저희가 비싸다 싸다는 밸류에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냥 일반 투자자들 아니면 뭐 사실 주식 접근을 좀 최근에 하신 분들은 그냥 절대 가격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개념이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아직은 싸다라는 걸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규모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M2라고 불리는 광의의 통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배우면 그거죠. M2는 지금 내가 이자성 수익을 포기하는 그 순간 바로 캐시로 바꿀 수 있는, 그걸 M2라고 하는데, 한국의 M2가 지금 4,200조죠. 4,200조 중에 1%만 바뀌면 어떻게 되냐? 40조라는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예전부터 저도 매니저 지금 21년째 하지만 우리나라 시가총액 2등이 100조를 넘길 수는 없다. 이게 허들이다.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코스피만 지금 7천조 돼가지고 이제 6,500조 삼성전자 하나만 오늘 2,000조 2,000조니까. 넘어가죠. 네. 그런데 그게 돈이 없으면 이게 나올 수 있냐인 거죠. 그래서 제가 M2라는 광의의 통화만 해도 그 정도에서 1%씩만 움직여줘도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거래 고객 예탁금이 이제 130조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137조까지 갔다가 요즘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예탁금은 어떻게 됩니까? 매수를 하면 예탁금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금이 아닌 거니까. 근데 지금 예탁금이 계속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죠. 거래대금도 늘지만 예탁금도 같이 늘고 있다. 예탁금 130조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5등이 130조입니다. 그러면 그 언더 6등, 7등부터는 예탁금보다 못한 시총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대모비스 주식들이 막 엄청 움직일 때 보면 사실 쉬웠던 거죠. 왜냐하면 60조가 안 되는 시가총액이니까 수급이 한번 쏠려버리면 튀는 과정이 발생한다입니다. 그래서 싸다는 절대적인 가격,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그 모멘텀 더하기 실적이랑 각종 이벤트에 의한 모멘텀이 붙는데 시장에 돈이 붙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 시가총액 1, 2등이 지금 막 이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형태고, 그런데 시가총액 2천억짜리도 10%씩 움직여지는 그냥 엄청난 자금이 여러 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제 그냥 싸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싸다인데 그거를 이제 자극받아서 돈들이 더 밀려 들어오는 형태가 되니까 사실 이게 쉽게 여기서 끝나겠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추세는 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유동성 장세라고도 네, 네. 얘기하고 뭐 실적 장세라고도 네.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결합돼 있죠. 유동성이 네. 풍부한 가운데 실적이 좋은 네. 것들 중심으로 가는 네. 일이 결합됐다. 예, 네. 아,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은 또 이제 수익률의 자극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경쟁이 되거든요. 또 그래서 다들 요즘에 보면 내가 들고 있는 주식 하나도 안 오르고 정말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 막 이러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실적을 이겨낼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계속 이익 증감률이 올라가는데, 지금 요 표는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표가 이번에 딱 지난주에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업데이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6년 1분기 실적 다 끝나고 나서였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증감률에서 이 코스피 증감률이 지금 26년도가 지금 거의 200%가 나오죠. 195%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3분기 끝나고 저 앞에 것들 뭐 방송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이거 100%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기 끝날 때마다 뭐 30% 오른다더라, 50% 오른다더라, 100% 오른다더라 하는데 발표해놓고 보면 지금 200% 오를 것 같은데 이런 데는 과정인 거고 그거의 절대적인 값은 요 밑에 있는 것처럼 반도체는 586% 오른다더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죽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섹터를 찾아내면 결국은 여기밖에 이게 지금 답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나와서 그래서 이 주도권을 지금 이 두 종목이 놓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제 수급적으로도 아까 그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저희 지난주에 이제 레버리지 ETF 사실 그거는 사실 전 국민 다 수급이 끌어오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성장 펀드야 세제 혜택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레버리지 ETF는 사실 세제 혜택 받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어찌 보면 해외로 나가는 2배, 3배짜리 레버리지를 사러 나가는 해외 자금을 국내로 흡수하기 위한 그렇죠. 용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수급적인 도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주도력이 바뀌지 않고 약간 일변도로 몰려가고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한 건 딱 하나죠. 너무 급하고 빨리 많이 오른다 하나뿐. 네. 예, 근데 그 외에 펀더멘탈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얘가 끝났어라고 할 논리는 사실 찾기 힘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오르고 빨리 오르면 팔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생기죠.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충돌하는 구간이라서 약간 어떨 때는 뭐 현타가 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주도주의 그 위치는 계속 유지될 것 같고 얘네들이 유지하는 이유는 이 실적이 전혀 끝날 기미가 없다 지금. 네.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소결론을 여기서 이제 내보자면 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얘기를 우리가 계속 네, 하면서 네, 또 할 수밖에 없고 네, 계속 네, 올라가니까요. 네. 그러면서도 주가 그러니까 액면 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여전히 네, 싸다라는 네, 네, 평가가 이제 네. 나오다 보니까 이게 주가에 또 다시 원동력이 네, 되면서 네, 네. 순환하면서 네.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전자가 좋아요, 닉스가 좋아요 이런 얘기가 네, 필요 없을 네, 정도로 네. 번갈아 가면서 네. 지금 올라가잖아요. 네. 한때 며칠 전에는 이러다가 네. 닉스가 전자를 시총을 추월하는 거 아니야? 네. 혹시 그러면 이거는 고점 신호다라는 분석도 네, 네, 일부에선 네. 있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게 또 나오기가 무섭게 전자가 또 네. 치고 올라가니까 예. 누가 더 좋냐라는 거는 이제 무색하고 네. 어쨌든 요 두 기업의 시총을 네. 그러니까 코스피를 이끌어가는 장세는 계속 될 네, 것이다라는 네. 결론이십니까? 맞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그렇다면 그거는 결국은 대장주의 실적이 끝날 때까지인데, 아. 그거는 그거는 저희도 계속 관찰해야죠. 지금은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탐방을 다니는 건데, 어. 저도 하루에 반은 거의 기업 미팅 한다고 시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표처럼 네. 엔비디아의 이런 2023년부터 쭉 이익률이 개선돼서 지금 몇 년째 가는 사이클,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사실 들쑥날쑥거렸죠. 근데 들쑥날쑥거렸던 게 이 60% 중후반에서 70% 사이 이 레인지로 정말 이렇게 쭉 유지해서 가버리면 이제 이익에 대해서는 그냥 들쑥날쑥 있는 거에 대해서 노이즈가 사라져 버리는 순간에 밸류션 더 주기 시작할 건데 그거의 끝은 어디냐? 결국은 이익률이 빠져 내려오는 구간이 이제 이익률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드디어 피크가 왔다 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먼저 빼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에 이렇게 시대별로 보셨던 이 각각의 시대별로 대장주들이 끝날 때는 언제냐? 이익률이 확 빠지는 순간. 그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뭐 저희가 실적 발표하는 내용을 봐도 뭐 HBM 쪽 확실히 좋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믹스가 더 좋아지고 있고 범용 제품 같이 올라가고 이제는 발목 잡고 있던 낸드까지 올라오고 있고 이제 파운드리나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개선되고 있고 하이닉스는 지금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으니 외주를 져버리는 형태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와중에 장기 공급 계약이 전체 물량의 한 40%씩 차지하고 그다음에 장기 공급 계약하면서 선수금도 10%씩 받아버리고 뭐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그 언제까지냐라고 하면 실적 끝날 때까지다. 근데 그거는 단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은 저희가 계속 거쳐야 된다. 근데 그게 제 기업 탐방이나 이런 걸로 발품 팔아서 가야 된다라는 상황인데 지지난 주에 2주 전쯤에 저기 뭐 그 글로벌 컨퍼런스를 저희가 큰 호텔에서 엄청 대규모로 하는데 첫 시간을 누가 발표를 하셨냐면 삼성전자에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근데 결론은 너무 뻔하죠. 전방에서 엄청 전쟁이 치열하다. 네. 그런데 이 반도체 단은 이제 세 명의 플레이어밖에 없고 우리는 전방에서 엄청 치열하게 싸우는 거에 수혜를 다 받고 있다. 그래서 이쪽은 약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공급의 쇼티지는
더 부각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도 노이즈가 없죠. 그리고 그런데 현대차에서 또 그 바로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에서 이제 로봇 사업부에서 얘기를 쭉 하시는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그 PT 자료의 장표에서 온 디바이스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 그 뭐죠? 로봇 그 네.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 디바이스 AI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제가 고객이면 저를 보고 이제 혼자 연산을 해서 서비스를 뭘 해줘야지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각각의 온 디바이스 AI가 작동해야 되는 게 이제 그렇죠. 마지막 결론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결국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것 때문에 필요한 각종 설비 시설을 짓는 그 전력 업체들, 전선 업체들, 그러니까 변압기 업체들 다 보면 사실은 현대 일렉이 2024년도에는 저희가 수주 잔고가 몇 년치까지 유지될까요?라고 했을 때 한 4, 5년 될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만났을 때는 한 7, 8년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번에는 10년은 될 것 같아요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은 가고 있는데 양은 더 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방에서 투자단에서 벌어지는 이 이슈만 봐도 저희가 지금 바로 끝날 수 있을까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저겁니다. 뭐냐면 주식을 맞출 때 저희가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높낮이를 맞춰야 네. 되는 거고 하나는 길이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다들 뭐냐면 습관적으로 저희가 박스권에 갇혔던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3,500면 과한 것 같고 4,500도 과한 것 같고 그러니까 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지수가 어디까지 가겠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 얼마예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사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못 올라가는 사이클. 왜냐하면 실적이 더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보다는 길이를 맞춰야 되는 사이클. 그래서 그 길이가 언제냐라고 하면 그건 모르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막 개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익률이 언제 꺾이느냐.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이익률이 꺾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계속 관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해외 시장에서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뭐 나머지 기업들도 우리가 실적 발표 때마다 컨퍼런스 콜을 들으면서 이익률이 꺾였냐, GP 마진율이 더 올라가냐, 뭐 이거를 엄청 체크했듯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걸 계속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그 사이클은 끝까지 계속 가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제가 네네. 받아들인 대로 네네. 소결론을 지어보면 뭐 온디바이스 AI, 네네. 피지컬 AI 이런 로봇 같은 네.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이 네네. 이제 펼쳐지는 거니까 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때 특히 특정 주식들이 올라갈 때 네. 나온 핵심 단어가 네. 쇼티지잖아요. 네네. 부족하다. 네네. 계속 부족하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른 네. 계약을 맺는 네. 롱텀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네. 좀 길게 네. 계약을 맺는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이게 계속 좀 좋은 상황이 네.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꺾이는 지점은 이익률이 네. 좀 유의미하게 네네. 떨어져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 네, 기미가 기미는 없다. 보이지 않는다. 네네. 이렇게 좀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3월 말이니까 네. 반도체 당연히 좋고 전력 좋고 네. 그때 유통 쪽 네. 뭐 예를 들면 편의점이라든가 네, 이런 네, 네. 거 의외로 굉장히 아, 괜찮게 예, 네, 보신다라고 네, 해주셨거든요. 네, 네. 지금 이런 섹터 보시는 예. 뷰는 달라지신 게 예, 혹시 그거는 없으신가요? 이번 실적 보고도 네. 사실 크게 바뀔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왼쪽 표는 섹터별이었고 오른쪽은 그 섹터별로 어느 기업이 좋아지냐인데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 가지고 바뀔 건 없는 상태고 저희가 확인한 거는 이제 실적으로 발목을 잡는 기업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원래 다른 섹터가 너무 안 돼 버리면 실적으로 그냥 그 섹터가 죽어버릴 텐데 지금은 사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려가는 수급을 제외한 나머지 이슈 가지고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안 좋은 섹터는 사실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런 기업들 제가 추천하지 않는, 그러니까 추천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는 펀드 매니저용이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에너지 화학 이런 기업들도 보면 뭐 사실 정유회사들도 보면 실적 잘 나오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마저도 실적이 좋으면 그냥 실적 놓고 봤을 때 발목을 잡을 섹터가 없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좀 아쉬운 거는 유통을 그렇게 말씀드려놓고 저희 운용 사이즈에서는 유통 주식들이 거래량이 너무 적거든요. 아. 그래서 막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실적이 좋으면 물론 저조차도 뭐 백화점 가서 저희도 소비를 하지만 가면서 느껴지잖아요. 이게 한국인들도 많이 쓰지만 외국인들 진짜 많이 산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원래 백화점은 성장 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전 성장률이라고 해서 그 원래 있던 점포에서 성장률 몇 프로 나오냐
그랬을 때 뭐 잘 나와봤자 3-4%, 뭐 평균이 2-3% 이런 거였는데 지금 뭐 10%씩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이클이 좀 오고 있는 것 같다. 그거는 정말 이제 우리가 체감하듯이 지금 길거리에 외국인이 반이잖아요. 저도 지금 IFC에 있으니까 뭐 오는 요 통로 짧은 길에도 거의 반이 다 외국인들인데 외국어가 막 예. 들리죠. 네. 그래서 요 사이클이니까 내국인은 지금 뭐든 간에 자산이 다 좋아졌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낮아진 환율 덕에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는 형태가 네. 나와서 소비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 패턴이 뭡니까? 이제 기존의 루트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놀러 다니는 그 루트대로 찾아다니는 거라서 소비가 계속 좋아지는 거라 지금 뭐 되게 두각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IT 쪽이지만 지금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나머지 섹터들도 뭐 기존에 보던 데서 바뀐 건 없다. 근데 이제 안 오르면 답답한 거고 그거는 결국 그냥 순서 기다리면 한 번씩 주는 거를 좀 찾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인데 종목이 잘못되진 않았다. 그렇게 뭐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전히 탑픽은 네. 반도체 네. 투톱으로 네, 반도체 보시는 거고, 기판 이쪽이 제일 좋은 거고. 반도체 기판. 네. 네. 그다음에 뭐 조선 방산 원전 변압기 이쪽은 수주 베이스의 기업들이고 이번에 실적도 다 잘 나왔습니다. 모조리 다 서프라이즈. 그래서 뭐 사실 나쁠 게 전혀 없는 상태인 거고 유통은 사실 우리가 약간 소외하고 있었으나 확연히 실적 나올 때마다 좋아지는 게 보여지고 있는 형태고 뭐 신재생이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뭐 4분기 실적이 이제 지난 4분기 실적 1분기 말고요. 오히려 더 앞에 4분기 실적 때 바닥은 확인했고 이번 1분기 때 바닥 확인된 게 한 번 더 확인된 상태여서 뭐 사실 요쪽은 약간은 아직은 배팅의 영역이긴 네.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볼 만큼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그러다 보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시가총액 지금 1등부터 10등을 놓고 보시면 뭐 전자닉스 반도체인 거고 LG 엔솔이 갑자기 튀어 올라오고 SDI 치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이제 시총 7등 8등 되고 현대차는 또 로봇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고루 다양한데 워낙에 전자닉스가 유독 세게 움직여 버리니까 그렇죠. 모든 시선은 글로 쏠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내 좋은 주식이 좀 안 좋아 보이는 형태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 이거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니까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찍기 싸움에서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수익이 안 나는구나라고 하면서 또 힘들어하시는 그런 과정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실 뭐 실적 면에서 다 나쁠 게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근데 그게 이제 심각한 네, 네, 거예요. 네, 네. 본부장님 너무 전자닉스 뭐 네. 삼성전기까지 네, 한번 네, 할까요? 네. 뭐 요 정도 그리고 또 몇몇 잘 가는 그 일부 종목을 네. 안 갖고 계신 분들의 주식 시장에서의 네. 소외감과 허탈감은 그죠. 정말 이렇게까지 나오기가 좀 힘들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네. 들 정도인데 네. 그러면 이런 얘기도 물론 있어요.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 네. 아직도 그거 안 사고 뭐 했어? 뭐 이런 얘기도 네. 물론 하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이 주식은 좋은 주식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코스닥 종목 일부도 갖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렇게 안 가요. 그리고 일부 반도체로만 네. 이렇게 쏠린다는 네. 거죠. 네. 여기까지 온 투자자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액션을 좀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네. 결국은 지금 이 시점까지 내가 버텼다면 네. 버틴 거를 지금 뒤집었을 때 실익이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바이오 같으면 하루에 막 20%씩 먹여주는 케이스가 나오니까 이거는 어느 순간에 한 반년을 주식이 안 되더라도 하루 이틀에 다 회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라면 사실은 버티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적도 아니고 나의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보시는 주도주도 아니고 나의 신념도 없는데 그냥 오로지 그냥 듣고 산 주식들 분명히 포트에 그런 거 은근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오히려 그냥 확 정리해 버려서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판단 못 하겠다라는 주식은 대장주로 일부 싣고 또 일부는 그냥 내 주식이 어차피 지금 손실 상태에서 버티겠다로 마음 먹은 거면 여기서 물타기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분들이 뭐냐면 매매할 때 매니저들한테 저희도 제일 강조 많이 하는 게 손실 처리를 제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잘라버려야 되는데 자르지 못하고 가다 보면 포트폴리오에 잡스럽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면
돈은 돈대로 분산되고 있고 뭐가 올라도 내 계좌가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부터 합쳐서 1%만 올라도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단 못하는 건 일단 정리하고 그러면 돈이 생길 거고 그중에 뭐 전략적으로 뭐 반반씩 이렇게 하시든 아니면 진짜 큰 용기로 그동안 못했던 거 이번에 한번 물려도 지른다라는 각오로 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게 좀 더 현타를 줄여주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이제 투자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 네. 그리고 시장의 입장에서 네, 한번 네. 생각을 해보면 물론 투자자 입장에선 내가 가진 네. 주식이 오르는 게 제일 제일 좋겠죠. 네. 물론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좀 건강한 시장이 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제가 네.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전자닉스가 또 급락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전자닉스가 못 가고 네. 너무 크게 빠져버리면 시장 전체가 네, 네. 충격을 받다 보니까 네. 그건 안 되고 네. 그냥 횡보 정도 네. 해주면서 다른 못 올라왔던 것들이 골고루 좀 올라와 네, 네, 주고 네. 그러다가 다시 전자닉스가 뭐 가지고 네, 네. 요런 걸 네. 지금 시장은 그렇죠. 기대를 네. 하고 있을 것 예, 같은데 그건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인 건가요? 단기로는 네. 전자닉스의 수급 모멘텀이 너무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레버리지 ETF 상장한 지 며칠 안 됐고 그렇죠. 그럼 그 수급이 좀 차긴 차야 되거든요. 오. 그래서 그게 좀 차지고 나서 좀 퍼트려지는 형태가 아. 좀 현실적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약간 전략을 좀 가미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저희가 요 구간입니다. 제가 항상 와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요런 스케줄을 짜서 주제를 맞아요. 정하고 하는 건데 일단 어쨌든 레버리지 ETF까지 상장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 거는 모레 이제 지방선거 하고 있는데 지금 요 구간에 딱 진입하거든요. 뭐냐면 선거는 선거대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MSCI 선진국 와칭 리스트에 우리가 들어가 주면 물론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2년 걸릴 겁니다. 등재되고 1년 거치고 1년 뒤에 이제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될 건데 이번에는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죠. 그게 뭐였냐면 뭐 이런 것들 그때 발표하고 외환거래 그 24시간 뭐 등등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지적사항을 이제 되게 많이 개선했다라는 걸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요렇게 되면 어쨌든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방향성은 잡아줄 거고 그다음에 채권은 이미 선진국 편입 들어가서 11월부터 편입되는 거니까 이런 되는데 이 하이닉스 ADR 상장도 원래 연말이었다가 이게 6월, 7월 사이로 하겠다고 땡겨졌죠. 그렇게 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ADR 상장 몇 프로짜리가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소의 기준을 통과된 상장사가 되는 게 하이닉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 수급이 개선된다라고 봐서 국내 수급 쓸어보려고 이 레버리지 ETF 상장됐고 그다음에 외국인 거래 제도 개선 앤드 ADR 상장이 있으면 이쪽으로는 아직은 요 6월 7월 구간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6월 달 한 달 놓고 보시면 6월 중순에 이제 FMC가 있죠. 그렇죠. 근데 6월 초순에는 바이오 학회들입니다. 그 끝나고 6월 중하순부터는 이 코스피 정기 변경도 있고 MSCI 로드맵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7월이 자연스럽게 실적 시즌 진입합니다. 그럼 실적이 또 누가 쓸 거냐라고 하면 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그 저희도 항상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이게 너무 쏠려가면 조금 건전성은 좀 떨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모멘텀이 거의 뭐 저희가 좀 속된 말로 우주의 기운이 모이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모멘텀이 지금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내 수급과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바로 이게 한 달이 지나면 또 시작되는 소위 말해서 6월 중순부터는 중하순부터는 저희가 7월 달 2분기 실적 프리뷰 시즌에 진입을 그렇죠. 하는데 저희 매니저들은 처음부터 그때부터 실적 파악한다고 엄청 네, 바쁘는 네. 시즌인데 그러면 이게 당장 이 주도권을 놓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횡보하는 구간에 요즘에 잘 보면 그래도 다른 섹터가 확확 튀어오른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날도 뭐 아침에는 현대차 모비스 같은 것도 되게 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징후들은 나오고 있다. 오늘은 로봇의 뭐 예. 날이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네. 징후들은 다 나오고 있다. 아. 그래서 뭐 사실 너무 일변도로 강한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은 되게 커 보일 수 있지만 일단은 징후들은 나올 수 있고 뭐 안 빠져주면 베스트인데 안 빠져주면서 다른 걸 확산돼주면 제일 좋은 케이스인 건 한데 일단은 요 한 6월 7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주도권에서 바뀌지 않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지난번에 3월 말에 네. 3월 말일에 출연해 주셨을 때 그때도 외국인 매도가 네네. 계속 팔았죠. 네. 굉장했었고 그때 기준으로 이제 연중 70조를 매도했는데 네. 그중에 3월에만 네. 40조 예. 매도했고 그게 연말에 몰려 네, 있었다. 네, 뭐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염려를 네. 했을 때 본부장님께서 근데 과거에 또 우리 장이 이렇게 좋을 때 올린 수급이 네. 외국인 수급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어요. 근데 그 출연하신 이후 네. 2달 동안 네. 외국인은 더 더 팔았죠. 팔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8천까지 왔죠. 네, 네. 코스피는 네, 8,700, 네, 800 가고 있는 거고 네. 마찬가지 의견이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네. 아마 제가 숫자 지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지난주까지 하면 5월 말까지 하면 외국인이 대충 한 120조 올해 들어서 네. 그러니까 3월에 이란 터져서 40조 매도했고 5월이 50조 좀 넘게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달이 집중적으로 매도한 거죠. 근데 해석을 해보면 지금 이 차트처럼 이 빨간색이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근데 외국인은 지금 120조를 팔았는데 외국인의 코스피 지분율은 계속 올라가죠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는 주식보다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상태인데 그러면 외국인은 또 왜 이거를 그렇게 둘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을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 한국이 우리는 심플하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이머징 마켓에 포함된 지수, 그러니까 MSCI 이머징 마켓에 포함된 지수인데 왜 한국이 계속 비중이 높아지는 걸 냅두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5월달에 그 리밸런싱 할 때, 그러니까 한국의 지수 비중이 15%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15%에서 22%까지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순위가 됐죠. 대만, 중국, 한국 이렇게 됐는데 그럼 비중은 높아졌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치고 싶었으면 15까지 아마 쳤을 거예요. 근데 지수의 비중이 바뀌어 놓으니까 이 비중을 맞춰내고 있는 거고 맞춰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이 올라갔으니 이걸 팔고 있는 거고 근데 외국인들은 옛날부터 전자닉스만 샀으니 비중을 그냥 이 22%를 맞춰내려면 먹은 걸 팔아야 되는데 그럼 전자닉스다. 사실 요 논리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은 저희처럼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하는 헤어컷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머리 자른다는 것처럼 네네네. 저희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2년 반 동안 지금 펀드에 들고 가지만 수익률은 어마무시하죠. 근데 비중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또 펀드를 운영하는 룰이 있으니까 저희 회사 펀드는 저희가 몰빵을 못 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보다 더 좋은 수익률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70% 80% 사버릴 거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몇 조의 자금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도박처럼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런데 오르면 우리의 비중을 초과하면 무조건 그만큼은 매도를 하게 만드는 헤어컷을 하는 거거든요. 외국인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표면적으로 엄청 팔았으나 코스피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 말은 지수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용인해주고 있다라는 네.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상태에서 이머징 마켓에 있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를 고민해 볼 만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6월 23일 그 정도에 아마 그 MSCI 그 지역 연례 비중 네. 그거 와칭 리스트 발표하는 것 같은데 그 시점에 좀 좋은 소식 들리면 물론 바로는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모멘텀은 한국이 선진국 시장 입성 그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 뭐 GDP도 그렇고 시가총액 순위도 그렇고 약간 그거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초석은 다져진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탁금이나 이런 거는 뭐 어차피 다들 아시니까. 네. 그래서 국내 자금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M2가 4,200조다. 근데 그 자금들이 이런 각종 자극을 받아서 계속 들어온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레버리지 ETF 상장한 날 여실히 드러났죠. 이거는. 예, 그래서 그 국내 수급은 그리고 저것도 있죠. 저희가 주말에 국민연금 그렇죠. 예, 네. 국내 예, 비중을 주식만 네. 높이고 나머지는 다 감소시키죠. 그러면 매도가 나올 수급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보면 외국인의 매도를 제가 지금 해석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타격을 엄청 줄 건 아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르니까 팔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파는 것보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상승세가 더 많다라는 거고 그 말은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이제 거의 뭐 인사를 좀 나눌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증시가 지수는 화려합니다. 네, 지수는 뭐 삼전 닉스
덕분이죠. 네. 지수는 굉장히 화려한데 그 내면을 보면 또 고민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네네. 훨씬 많은 네. 것도 네. 사실이기도 하고. 그럼 우리 지수가 화려하지만 걱정거리가 좀 뭐가 네. 있을까 보면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속도가 빠른 건 좀 네. 걸린다. 네. 두 번째가 쏠림이 네. 있다. 네. 세 번째 매크로적인 것도 조금 우리가 6월에 네. 조심해야 될 네.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아, 이제 네. 통합해서 네. 6월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은 이제 네. 한 번 조심해야 되는 곳이 네. FMC. 6월 FMC. 17일, 18일 아마 그럴 네. 건데. 예. 18일 날 새벽 3시에 아마 저희가 FMC 결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결로 예상되고 있지만 네. 이게 노이즈는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총재랑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 그쵸. 다가와 버렸죠. 그런데 앞에 파월이 8년을 했고, 근데 이제 새로운 하면 이제 기법이 다르죠. 말하는 기법이. 그러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해석을 엄청 할 거거든요. 서로 예, 적응하면서. 예. 그래서 그 네. 허니문 기간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노이즈는 생긴다. 근데 또 노이즈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워낙에 기업들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소비 경기 좋고 그러니까 체력이 좋으니까 금리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이즈는 생길 수 있으나 저는 그 케비너 씨가 그 들고 나온 그 트림드 민 네네. 예, 그 트림드 민이 잘 보시면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항목 상관없이 제거해 놓고 가운데 값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올 수 있냐?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안 올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약간 이 생각을 그냥 조금 나이브하지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유가가 제일 높은 항목이면 제거하겠다는 거고 집값이 제일 높은 항목이면 제거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저것 다 제끼고 나서 가운데 값에 유지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고용이거든요. 그럼 임금이 오를까? 안 오르죠. 지금 임금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인데 그러면 인플레는 노이즈는 계속 만들어줄 수 있지만 트림드 민을 계속 시장이 적응해 버리는 순간부터는 얘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는데 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 그거는 변동성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고 나머지들은 뭐 실적이나 모멘텀이나 그다음에 수급 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계속 발생한다. 그런데 이게 과격해 보일 거다. 왜냐하면 올라도 수익률 게임이 붙는 거고 그다음에 빠질 때도 보면 변동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하나 기억하심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빅스가 한 72% 정도 나옵니다. 72에서 73 사이 왔다 갔다 하던데 빅스를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변동성 그 수치고 그거 곱하기 지수를 해보시면 변동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8천에 72% 곱하면 560포인트 정도 나오죠. 그러면 그게 이제 수익률로 계산하면 코스피 하루에 한 5%짜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루에 5%짜리 왔다 갔다가 정상 범위라는 거죠, 지금. 네. 근데 그 정상 범위가 정상 범위처럼 안 보이죠. 너무 커 보이니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 8천 갔다가 7,200선 딱 멈추고 바로 반등 나올 네. 때 그때 저희도 고객 레터 보낼 때 강세장에서 15%짜리 조정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하루에 5%짜리는 너무 과격해 보이고 겁나지만 수치로 보면 정상 범위다. 우리는 이제 그걸 적응해야 되는 시점. 네. 왜냐하면 시총이 워낙 커져 있으니까. 그래서 빠질 때는 겁나 보이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가 10년물 금리에 주는 이슈는 그렇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의 키는 성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금리 가지고 시장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실 필요가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다음에 계속 우리한테 눌러주는 거는 인플레에 의한 금리 이슈들은 계속 눌러줄 건데 그 구간에 과격해 보여서 겁내 보이지만 이거는 정상 범위에 속하 있는 변동성 범위 내라면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하심이 맞다. 그러면 지금 약간 현타가 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내 거 왜 안 올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순간순간이 오면 그때 이제 주도주로 조금씩 교체하시는 게 또 될 것 네. 같고 지금 뭐 멀쩡한데 갑자기 확 교체하는 건 또 그렇게 실익은 없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첫 번째 FOMC도 있고 시장하고의 소통, 네. 뭐 적응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네, 있을 네. 수도 있고, 네. 네, 우리 코스피 사이즈가 좀 커진 만큼 네. 하루에 5% 네. 정도의 위아래 변동성도 있을 수 있다는 네. 것도 좀 적응 기간도 염두에 네, 네, 네. 두면서, 네, 그 부분은. 근데 만약에 흔들리는 구간이 있다면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는 없다. 한, 예. 네, 주도주 아까 말씀해주신 반도체, 네. 기판, 조방원도 좀 좋게 네, 보셨으니까 그쪽으로 좀 네. 옮겨 타는 건 네, 네, 어떨까? 네. 네, 이런 말씀으로
가름하고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너무 2달, 막 3달 이렇게 만에 뵈서 제가 네. 지난번 것도 어떤 말씀 하셨었지? 네. 이렇게 네, 리뷰 다 하고 왔는데 조금 더 자주 나오시면 네. 네, 파악이 더 쉬울 것 같은데 시간 좀 내주세요. 아. 오늘 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보고펀드 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인사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자, 대주식의 시대죠. 물론 뭐 쏠림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수가 8,800을 받습니다. 이 섹터는 저점일까 고점일까 정보는 넘치는데 내 계좌는 왜 그대로일까? 혹여 또 떨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 구독 서비스 바로 만나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전 매매부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교육 강의 제공해드리고요. 월가의 소식과 해외 유명 연사 인터뷰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고 코스피를 견인하는 K반도체 섹터를 집중 분석하고요. 시장 판세, 핵심 주도주 발굴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사랑 많이 받고 있는 박병창 대표님, 이선엽 대표님, 김장열 센터장님, 차영주 소장님, 장호진 대표님, 박명석 큐레이터님. 자, 이런 훌륭한 강사진의 날카로운 시황 분석 교육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도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안내해 드리면 이번 주 수요일이 지방선거로 인해서 휴장이고 방송이 대부분은 이제 쉬는데 사실 미국 시장은 쉬지 않잖아요. 그래서 6월 3일 국내 증시는 휴장이지만 3프로 생방송은 계속됩니다. 휴장에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3프로 강사분들 찾아오는데요. 오전 6시부터 8시 40분까지입니다. 박명석 큐레이터, 박병창 대표, 장호진 대표, 김장열 센터장 이런 순서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휴일에도 3프로TV 투자자 여러분의 배움의 길잡이가 되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재규 차장님께 또 마이크 넘기면서요. 저는 내일 클로징벨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